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은 우리 신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인데요.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하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메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QR코드 스캔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지금 화면에 갖다 비추기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이라고 꼭 입력하시고요.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QR코드를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강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 기억하시고요.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실시간 톡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톡방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가장 최근 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현 4145님께서 한전산업도 오르려나 원자력이면 오를까요? 라는 이제 종목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이따가 종목 상담 코너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스톡 위클리 운영자님 그리고 서균 8888님께서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성투고 8233님께서 에어부산에 대한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어요. 네, 비중은 20%고요. 3,630원 라이브에 시간 되시면 종목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이따가 꼭 전문가님과 종목 상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초보입니다. 1385님께서 삼성제약에 대한 이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비중은 5%고요. 8,450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톡방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는 2부 첫 번째 코너인 주식왕 필살기 코너 본격적으로 이따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2부 첫 번째 코너인 종목 필살기 코너인데요.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네, 주말에 미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신광석 전문가님께서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번 주 주말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는데 이제 그 연휴 이후에 그 FOMC 회의 그 결과를 파월이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 뭐 예상한 정도의 수준에서 나왔고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반등 중에 있고요. 뭐 그 전에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미리 하락을 했죠. 미리 하락을 할 때 이제 헝다 사태가 조금 약간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꼭 헝다 사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어떤 우려감으로 이제 같이 좀 겹치면서 좀 하락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려감이 거치면서 좀 시장을 반등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제 반등 중에 있죠.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항대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냥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조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방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계속 피크아웃이다 뭐 아니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뭐 가격은 계속적으로 좀 약간 고점을 넘어갈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딱히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바로 하락할 것 같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뭐 헝다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은 미국의 그런 어떤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뭐 임시 예산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조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헝다예요. 헝다 같은 경우가 이제 23일 날 원래 만기였는데 그 만기 때 달러채 이자를 결국에 내지를 못했어요. 내지를 못했고 30일 동안 이제 유예 기간을 거쳐서 디폴트를 이제 선언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안에 해결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디폴트를 할 거예요. 디폴트를 할 거고 그 안에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대마불사 아니다, 헝다는 대마불사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디폴트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회사들 중에 제일 큰 회사가 이제 완커라는 회사고요. 뭐 왕크다고 이제 왕커 제일 큰 회사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밑으로 이제 헝다, 뭐 완다, 뭐 이런 회사들이 쭉쭉쭉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일 큰 1위 회사는 뭐 재무구조도 좋고 그냥 회사는 조금 약간 건실한데, 그 밑에 헝다부터 시작해서 나머지의 그런 어떤 부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뭐 350조, 뭐 200조, 막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한데, 그 헝다 사태는 결과적으로는 뭐 글로벌 경제나 어떤 시스템에 타격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자체적으로 좀 질서정연하게 파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이 지금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사교육, 뭐 게임 산업, 뭐 게임은 아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게임은 아편이다 얘기하면서 텐센트라든지 그 관련된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나락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뭐 사교육 규제한다, 뭐 지금 시진핑이 이제 사면임을 하기 전에 조금 국민들의 어떤 인민들의 어떤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야, 이거 뭐 사교육 하느라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럼 사교육 규제, 뭐 이제 게임을 하면서 뭐 돈 쓰고 연예인들한테 막 돈 쓰고 하니까 그런 거 다 그냥 규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규제를 하면서 조금 그 회사들한테 이제 좀 니네가 돈을 내놔라 막 이래서 전체 수익의 막 반을 내놓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중국 회사들이 전부 그런 어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비율을 맞추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헝다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금 원래 헝다가 좀 얘기하자면 긴데, 헝다라는 이 회사가 시진핑은 이제 태자당 소속인데 이 상하이방, 그러니까 이 경쟁이죠, 이 경쟁인데 이 정치권을 좀 등에 업고 그리고 나서 성장한 회사예요. 이게 반대파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반대파, 상하이방의 어떤 그런 비호 속에서 굉장히 땅짓기 헤엄치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사면임을 할 때 이 상하이방의 자금줄인 이 헝다 기업을 이 결과적으로는 부도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도를 내려고 하는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도를 냈을 때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게 결과적으로 국영에서 알짜 사업들은 아마 흡수를 해갈 거고 좀 약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부채 한도 상향이 그거보다는 사실 더 큰 거는,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이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그 이슈예요. 그게 이제 좀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의 1조 2천억 달러의 그런 어떤 인프라 법안을 하원과 상원이 같이 다 협의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3조 5천억짜리 뭐 교육 그리고 그런 어떤 관련된 뭐 가족 뭐 이런 관련된 어떤 그런 자금들을 3조 5천억을 더 투입을 해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강건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는데, 지금 둘이 합의가 안 돼갖고 민주당 자체에서도 지금 그게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표류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하고 합의한 그 1조 2천억 달러짜리 부분에 이제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의 강건파 쪽에서 그러니까 진보파라고 하죠. 이제 진보파 쪽에서 1조 2천억 달러짜리를 통과하려면 우리가 만든 3조 5천억짜리랑 같이 통과를 해달라, 막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게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그게 이제 임시 예산안, 뭐 부채 한도 상향 이런 이슈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걸 해야 이걸 할 거야. 이게 지금 다 서로 얽혀 있어갖고 이게 굉장히 조금 약간 이번 주 내에 그것 때문에 조금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그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연이어서 나오거든요. 뭐 파월의 발언도 있고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들도 좀 발표를 할 것들이 좀 쌓여 있어요.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PCE 물가 지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장에 좀 혼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딱히 지금 눈에 보이게 크게 하락할 어떤 부분들의 요소가 보이진 않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담해서 뭔가 수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본인의 계좌를 보면서 본인의 계좌에 좀 집중을 하고 조금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좀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조금 현금을 조금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미국의 하원에서 그 셧다운이 되지 않게끔 임시 예산안을 부채 한도 상향이랑 같이 묶어갖고 통과를 시켜놨어요.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 어쨌든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전부 찬성을 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전부 반대를 했죠. 근데 어쨌든 하원은 과반수가 이제 그 민주당이니까 통과는 됐지만 이게 상원으로 보냈을 때 상원에서는 이제 반반이잖아요. 반반 50대 50.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못할 확률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게 원래는 이제 그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27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1조 2천억 달러의 그 어쨌든 합의가 다 된 거니까 그 법안을 표결을 붙인다고 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3조 5천억 달러짜리 그 지출안에 그 표결이 민주당 자체에서도 아직 합의가 안 돼갖고 그 부분을 지금 그 온건파는 1조 2천억부터 먼저 그냥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조 5천억짜리 나중에 하자라고 하는데 진보파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1조 2천억 달러짜리 하고 3조 5천억 달러를 같이 해야지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와중 속에 지금 약간 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안 그러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셧다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10월이 회계년도 새로 시작되니까 그 월요일이 이제 10월 4일인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하고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되면 다음 주에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에 증시는 약간 조금 불안불안하고요. 그 연방정부의 그런 어떤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업무 정지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험이 꼭 위험한 게 아니다. 뭐 위험이 눈에 보이는 게 뭐 그런 어떤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 셧다운이고 그런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무지막지하죠. 헝다 사태도 그렇고 뭐 이런 셧다운도 그렇고 뭔가 뭐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얘기긴 하지만 사실 그 셧다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셧다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제 부채 한도 상향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 상향이 이제 미국 재무부가 10월 중순이 되면 본인들이 쓸 돈이 없다. 그냥 이 부채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갖고 지금 어떤 예산을 처리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채 한도가 지금 꽉 차갖고 그거를 늘려주지 않으면 더 이상 국채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줄이 막히니까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재무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2011년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도 양적 완화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이제 생겼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가 안 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거든요. 이게 4월 달부터 시작돼서 8월 달까지 계속 임시적으로 계속적으로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그 처음에 4월, 5월, 6월은 주가가 괜찮았어요. 그게 초반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서 계속 미룬다 하더라도 초반에 시장에서는 이거 뭐 결국엔 통과될 거니까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국 이 부채라는 게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다. 부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부채가 많다. 그래서 시장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채가 당연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채의 위험은 뭐냐? 빌린 돈을 못 갚을 때죠. 빌린 돈을 못 갚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채, 일본의 부채, 중국의 부채와 미국의 부채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부잣집이 뭐 삼성전자가 부채가 1,000억이 있는 거하고 어디 동네에 어떤 조그만 회사가 부채가 뭐 1,000만 원 있는 거하고 어느 회사가 더 위험하냐. 삼성전자 1,000억이나 있으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채라는 거는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런 부채는 사실 크게 위험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못 갚을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미국이 돈을 못 갚을 일이 없고 뭐 국채를 뭐 더 많이 찍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는 수요가 많죠. 전 세계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채 한도의 상향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십 번, 뭐 수백 번 계속 한도를 상향하면서 계속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채가 올라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미국의 부채는 GDP에 뭐 100%를 넘겼다 막 이래서 이제 그 막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에 영국이 패권 국가였을 때 영국은 부채가 GDP에 200%가 넘은 적도 있고요. 100%가 넘은 상태로 몇십 년을 계속적으로 그런 강자 속에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지금 현재 모든 이런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미국이 뭐 GDP 대비 부채가 뭐 역대 최고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채 한도는 상향이 결과적으로 될 거다. 근데 이제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그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주가가 통과되기 한 달 전 7월부터 8월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8월에 부채 한도 상향이 확정이 딱 됐는데 그리고 나서 5일인가 6일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 부채 한도 상향을 할 때 너무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있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시장이 S&P가 거의 20% 빠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는 3일 연속 하한가 들어갔죠. 제가 갖고 있는 전 종목 3일 연속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그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고.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미국의 그런 어떤 문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했을 뿐 그거는 V자 반등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위험이 위험하지 않다. 위험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그냥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이 시장은 테이퍼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시장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전에 지금 이 부채 한도 상향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도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하락이 나왔을 때 현금이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죠. 내려왔을 때 그때 3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을 때 저도 그때 처음 겪는 일이어갖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처음 겪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미국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든 더블 A든 뭔 상관이 있냐. 어차피 미국이 돈을 못 갚을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다. 국채금리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국채금리가 떨어졌어요. 미국은. 그때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전 세계의 증시가 폭락을 하고 막 위험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세계 제일의 안전자산이 뭐예요?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를 사람들이 많이 사면서 오히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사람들이 미국의 국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죠.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신용등급이 강등됐는데 국채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사실 굉장히 그 책에 나오는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죠. 신용등급이 강등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일단은 미국은 그렇게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게 체력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채가 지금 뭐 굉장히 많아서 주가가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일단 이번에 부채 한도 상향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상향은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중간에 이런 이슈로 이번 주에 조금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부채 한도가 상향되는 그런 시점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 근데 길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게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신용등급 강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슈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예전에 한번 겪었던 일이라서 그때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그런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 주가가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다음 주에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것들 중에 이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은 다음 주에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게
일단 뭐 파월이 일단 28일 날 내일이죠. 내일 의회에 출석해서 이제 발언이 있어요. 발언을 할 때 테이퍼링이라든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할지 그 부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항상 근데 나오면 항상 언급을 했죠. 그 언급을 했는데 지금 파월은 시장을 좀 기가 막히게 운전을 잘하고 있죠. 항상 파월의 발언이 시장에 악재가 된 적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발언을 할 때도 아마 시장에 어떤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그 8월 내구재 그 수주 발표가 있죠. 이 내구재라는 게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지표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한번 그래도 언급을 해드리고 가려고 이 내구재라는 게 그러니까 내구재 수주 이게 뭔가 그러니까 내구재 수주 뭐 좋게 나오면 좋겠죠. 이 내구재라는 게 뭐냐면요. 3년 그러니까 그 수명이 3년 이상 되는 이제 가정용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구재, 비내구재, 내구재.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가구, 뭐 세탁기, TV,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팔렸냐,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GDP에서 이 내구재가 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중요할 수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뭐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별로 그냥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데 이게 또 발표될 때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약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게 약간 경기 선행지수로 많이 쓰거든요. 이게 매월 마지막 화요일 날 항상 매월 그 화요일 날 그 미국 시간 10시에 발표를 하는 지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소비자들한테. 그냥 네가 보기에 소비자가 보기에 경제가 어떨 것 같니? 물가가 어떨 것 같니?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이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소비자의 인식이 뭐 경기 예측에 좀 도움이 된다. 그게 이제 뭐 소매 판매 지수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선행 지수로 보는 거죠. 이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 소매 판매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지표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들 중에 물가하고 이 소매 판매 지수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매 판매 지수는 GDP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지수가 뭐 100이 넘으면 뭐 좋다고 본다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내일 발표를 하는데요. 이 내일 발표하는 부분을 보면 소매 판매 지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된다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30일 날에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이 GDP 확정치에 따라서도 조금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예상치를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이런 지표들은. 근데 그리고 그 물가지수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수 발표되는 게 있죠. 개인 소비지수 PC 물가지표 이게 이제 그 연준이 정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물가 지표니까 그것도 이제 30일 날 목요일 날 발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그 일요일까지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그 현금이라든지 주식의 비중을 조금 맞춰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통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비중으로 보면 대략 한 20% 정도는 현금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지표가 발표될 때 28일 날, 그러니까 28일 날 내일이죠,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신뢰 지수를 조금 보고 그 이후에 조금 그런 상황들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좋으면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될 때쯤에 그런 부분들에 조금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됐을 때 시장의 예상보다 좀 적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파월은 지금 물가가 좀 일시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오래 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PC 물가 지표도 이제 그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 지수처럼 피크를 찍고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좋게 나오고 물가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그 중간에 이번 주에 있을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결국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드리면 시장이 갈 길은 아직 많이 남았다.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다 지표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언제든지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에 너무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시장은 다시 이겨내고 올라갈 거다. 근데 이번 주에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약간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글로벌 증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까지 정리를 해 주셨고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금 비중 20%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내일 소비자 신뢰 지수 살펴보시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관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1357이고요. 꼭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일부에 이어서 톡하는 상담소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노란 톡방에 올라온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심광섭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톡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세 번째 김지만 님께서 서한에 대한 종목 고민 나타내 주셨습니다. 네, 2,280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30% 비중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알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서한 2,0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0.48% 소폭의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매수가는 2,28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한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주죠, 테마주. 일단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이제 건설업체예요. 대구 하면은 이제 생각이 나죠. 이게 국민의힘 그쪽 당의 이제 이게 홍준표 관련주거든요. 홍준표 관련주인데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죠. 지금 현재 뭐 일단은 생략할게요. 일단은 볼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홍준표 테마주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홍준표 테마주로. 네.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거 같이 움직이고 있죠. 네. 뭐 휴맥스 홀딩스 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같이 눌리고 있어요. 지금 서한도 같이 눌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요즘에 오늘 이제 이낙연 관련주가 급락했죠. 지금 전남에서 이제 이기고 전북에서 이제 과반수로 지면서 이제 오늘 이낙연주가 급락을 했고 홍준표 관련주가 홍준표의 인기가 이제 윤석열 다음으로 밑에서부터 좀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따라붙다 보니까 좀 앞전에 다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금 막상 이제 경선이 진행되고 하면 사실 이길 확률이 갑자기 여기서 서프라이즈로 높아지면 여기서 이제 서프라이즈로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2,280원 비중 30%인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기술적으로 120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이제는 끝물이다. 이제는 거의 홍준표 관련주도 거의 끝물이라서 좀 빠져나올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중 30% 비중 너무 많고요. 일단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2,280원인데 이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상승이 나오면 하루에 10% 이렇게 우습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거 밑으로 끌려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밑으로 끌려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에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이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이거 하시는 분도 다 모르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갔으니 내려오면 한 이 정도는 내려오겠구나. 이거 한 1,500원 정도. 1,500원 이하로 뭐 많이 내려오면 한 1,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냥 1,0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내려올 거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투기적인 어떤 게임으로 나보다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라고 믿고 지금 들어가신 건데 일단은 반등 나오면 일단 이 그 경선이나 이런 일정들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제 치킨 게임으로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 앞전에 여기서 서프라이즈로 홍준표의 그런 어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그 윤석열을 이기고 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사실 이 정고점 부분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그냥 중간에 혹시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갑자기 급반등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이슈가 인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보자. 매도 마인드를 가지고 보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 홍준표 관련주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반등하면 나오시라고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안트로젠입니다. 네, 안트로젠 82,000원에 이제 사셨는데요. 25% 비중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안트로젠이 7%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네요. 79,80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안트로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크게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차트 보시면 보이죠. 앞전에 크게 한번 상승을 내고 긴 기간 동안에 조정을 줬죠. 조정을 주고 다시 살려낸 다음에 돌아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렇게 돌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큰 힘이 추세가 돌고 있긴 해요. 아직은 초반부다 보니까 크게 상승하면 크게 눌리는 거죠. 크게 눌리는 건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근데 재무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회사들은 사실 재무 구조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다 적자죠, 다 적자. 예, 다 적자. 매출도 뭐 거의 없죠. 이게 지금 매출이 지금 30억, 40억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이 7,500억에 가 있어요. 근데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의 어떤 것들을 이 재무제표를 봐서는 너무 어렵죠.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줄기세포 대표주죠. 줄기세포 대표주. 근데 지금 확연하게 기술적으로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확연하게 기술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인데 좀 천천히 사야 돼요. 천천히. 너무 급하게 사면 버티기 힘들어요. 버티기 힘드니까 비중 25%에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지금 79,000원 정도면 82,000원 정도에 많이 물린 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보유하고 좀 보자. 이거 오늘 같은 경우에 안트로젠이 좀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제 그 그러니까 재생의료 기술 개발 사업의 연구과제로 선정됐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오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그 당뇨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인해서 앞전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앞전에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그 뭐 코아스템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조금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안트로젠만 그런 게 아니라 코아스템도 좀 그렇고요. 뭐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대표적으로 좀 줄기세포 관련주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눌리고 있기는 한데 좀 또 모아놓으면 이 지지대에서 지지가 바꾸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그 예전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너무 슈팅이 많이 걸렸는데 거기에서 좀 소외된 어떤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어떤 종목들이 좀 약간 돌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시가총액도 크고 시장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 시장이 좀 인기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재무제표는 굉장히 안 좋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가지고 있어 볼 만하다. 다만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 뭐 답이 없겠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이 120선 기준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전에도 120선 이탈해 놓고선 다시 올라간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탈하자마자 팔지는 마시고 뭐 한 길게 잡고 조금 긴 안목으로 보시면 일단 뭐 한 6만 원 정도 수준에서 여기서 이걸 이탈한다고 해서 6만 원 정도 이탈한다고 해서 그 뭐 손절을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82,000원에 산 거를 6만 원 이탈하면 손절해라. 그럼 계속 손절하다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하신 다음에 6만 원이 이탈을 하는지 여기서 지금 다시 올라가는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일단 좀 한참 동안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 시장이 망가지기 전에는 시장 전체가 망가져서 뭐 갑자기 시장이 하락세를 타거나 하지 않는다면 일단 조금 길게 들고 한번 보자. 바이오 섹터 괜찮고 그 안에 줄기세포 치료제 좀 돌아가면서 항상 좀 약간 이슈를 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시장만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 길게 보고 지금 현재 비중만 좀 지키면서 조금 관망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홀랜드님께서 안트로젠 8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121선을 보시고 대응하시고 천천히 이제 비중을 갖고 계시고 관망하자라는 상담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해운대 여신님께서 한미사이언스 갖고 계시다고 하네요. 76,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0%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 3% 하락하네요. 66,0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 그 mRNA 그 백신 치료제 그 원료를 만드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죠. 이 백신 치료제 원료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한미약품 그룹 자체가 이게 한미사이언스는 이제 원료를 만들고 한미약품은 그 백신을 만들고 예, 그 지금 그 모더나나
이런 화이자 백신이 모자라서 지금 어떤 그런 대책을 막 이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WHO가 이제 그 각 지역마다 뭐 아시아면 아시아, 유럽이면 유럽, 뭐 이런 지역마다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허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미약품 그룹도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참여하는 이 한미 사이언스의 그 어떤 한미 사이언스 이 컨소시엄, 그러니까 이 같이 참여하는 이 회사들이 이제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이노바이오, 그리고 뭐 GS, 뭐 네오텍, 뭐 명지 뭐 의료재단 이런 회사들이 같이 해서 지금 이 백신이 허브,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뭐 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본인들이 백신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그거를 본인들이 생산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WHO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 버텼었는데, 근데 뭔가가 지금 계속 어떻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주가가 좀 버티다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밑으로 좀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금 약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76,500원에 사셨는데 76,500원에 사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버틴다면 한 6만 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0% 정도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왔다가 멈추겠죠.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정도 권역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지금 이 정도의 그런 어떤 상단에서 지금 이제 밑으로 내려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급반등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이슈로 인해서 급반등이 나온다면 자르고 나오자. 일단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다면. 다만 이제 이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어떤 그런 부분도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물타지 말고 만약에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마음이 있다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뭐 mRNA 백신에 대한 어떤 재료, 그리고 한미약품의 어떤 백신의 그런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하루 이틀에 되지 않아요.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와중 속에서 주가는 흘러내릴 거예요. 그게 6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다. 5만 원 후반, 5만 한 6천 원에서 6만 원 초반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 않으면 지켜보겠다 하면 그냥 지켜보셔야 되고요. 5만 원 후반까지. 그리고 거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든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부분의 재료로 급등이 나오면 거기서 자르고 나오시든가. 지금 현재 당장은 여기서 당장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재료가 현실화되면서 시간은 계속 끌 거고, 시간이 끌릴 때 어떤 그런 시장에 갖고 있는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염두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운대 여신님 갖고 계시는 지금 한미 사이언스인가요? 네, 한미 사이언스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5만 원 후반까지 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현재 손절을 하시는 거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 한번 볼게요. 선호님께서 더 ENM 갖고 계십니다. 980원에 비중 30% 갖고 계신데요. 오늘 종가 884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0.23% 소폭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이 회사 참 재밌는 회사예요. 예. 예전에는 용현BM이라고, 이 회사가 원래는 조선기자재 굉장히 잘 나갔죠, 옛날에 그 조선업황 괜찮고 2009년도, 2008년도, 뭐 이럴 때는 이제 이 회사가 용현BM이라고 해서 그 조선기자재 업체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아마 현진 소재 계열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이 흘러내렸죠. 엄청 많이 흘러내리고 아마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흔히 아시는 이제 팝콘 TV를 운영하죠. 이 회사가 팝콘 TV를 운영하고요. 좀 이거저거 많이 해요. 이거저거.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앞전에 올라온 거는 그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해놓은 회사가 있어요. 지베이스라고. 거기에 이제 한 3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 지베이스가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에이프로젠이 이제 그 비상장 기업 중에 지금 상장 기업된 에이프로젠 KIC 뭐 에이프로젠 HNG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회사랑 합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합병을 못 했죠. 근데 비상장돼 있는 이 에이프로젠이
그 유니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이 되느냐 마느냐 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주가가 좀 들썩들썩했죠. 30억을 투자한 게 한 200억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1,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루카 AISL 뭐 이 루카라고 하는데 이 루카라는 이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 그 자회사가 이제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LNP의 어떤 그런 시스템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그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어떤 그런 호재 때문에 조금 이제 또 주가가 반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회사 자체의 그런 어떤 재무 구조나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점점 그렇게 뭐 조금 좋아지는 거는 딱히 뭐 예, 조금씩 그래도 안 좋아진 상황에서 매출은 좀 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은 좀 사실 조금 줄고 있고 뭐 당기순이익은 사실 좀 안 좋죠.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은데 일단 팝콘 TV가 조금 약간 그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팝콘 TV 어떤 그런 콘텐츠 그리고 뭐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고 있어요. 점점. 예, 뭐 시청자, 뭐 가입자 수나 이런 것들은 좀 늘고 있는데 향후에도 뭐 지속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늘어날 거다. 뭐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 뭐 e스포츠 사업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회사는 아니죠. 그렇게 뭐 인기가 있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지금 980원 정도에 30% 정도 사셨는데 저 같으면 일단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런 어떤 이슈 때문에 중간에 상승이 나오면 일단 이 주식은 하지 말자. 결론은 그냥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계속 들썩들썩하면서 며칠 전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네요. 1,000원 이상 한번 줬는데 이런 윗꼬리가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 1,000원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 주면 나오자. 이제 시장은 가는 길이 달라요. 예전이랑. 예전에는 그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렇게 뿌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점점 시장에 돈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돈이 점점 없어지면 내가 사고 싶더라도 제일 사고 싶은 것만 사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시가총액 1,500억짜리 팝콘 TV를 운영하는 이 용현BM, 더 ENM 이 주식을 살만한 기관의 자금 그리고 이 주식을 끌어올리면 이게 더 비싸게 주면서 계속 내가 살만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회사가 어떤 테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에 기회를 주면 빠져나오자. 그냥 비중 30% 전부 다 그냥 본전 이상 되면 다 팔고 다른 종목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ENM 빠르게 반등하면 팔고 나오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지금 현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페노션 또 한번 살펴볼게요. 7,500원에 사셨는데 25% 비중 갖고 있네요. 송투구님께서 네, 페노션 갖고 있습니다.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7,740원에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종목이 좀 많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페노션 빨리 같은 해주십시오. 경우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상하이 BDI 지수, 발티구님 지수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예, BDI 지수 계속 사상 최고치로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페노션이 반응을 했던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네버다이 패턴이죠.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여기서 슈팅 나온다. 나중에 이거 버티면 이게 지금 오늘 조금 상승이 좋았던 것도 3분기의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요. 영업이익도 뭐 100% 넘고 전분기 대비 실적도 좋고 모두 다 좋으니까 일단은 좀 가지고 조금 버티면서 보자. 지금 7,800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인데요. 일단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120선에서 여기서 지금 7,200원과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8,300원과 요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지금 이렇게 상승했던 게 지금 옆으로 누웠죠. 네.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흐름이 괜찮아지면 좀 지루한 흐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루한 흐름을 옆으로 기면서 만들 수 있고 그런 지루한 흐름 속에서 올라가면 따라가고 내려오면 팔고 하지 말고 올라가면 그냥 지켜보고 여기서 수익 실현하든지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거면 좀 약간 가만히 관망하면서 보자. 나중에는 조금 결과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흐름 속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지켜보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데메테르님께서 화신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9,150원에 15% 비중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화신 종가 8,96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 보였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화신도 일단 이거는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화신이 현대차, 기아차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지금 2분기에도 영업이익을 100억을 작년에 적자를 냈죠. 자동차 어떤 그런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자동차 업황이 좀 괜찮아지면서 현대, 기아차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졌고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화신 2,000원대에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10,000원을 뚫고 지금 8,000 좀 조정을 받고 지금 8,000원대에서 여기서 앞에서 뭔가 부러졌죠. 부러진 다음에 다시 조금 약간 상승이 나오는데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완만해요. 완만하면 밑으로 한 번 더 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9,150원이면은 거의 지금 현재 가격이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나중엔 다시 오를 수 있어요. 밑으로 빠졌다가 옆으로 기다가 다시 또 뭐 전반적으로 업황이 괜찮아지면 오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서 바로 상승하지 못한다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9,150원이시면 본전 이상 주면 일단 매도하고 빠져나와서 지금 다른 종목 좀 보던가 아니면 밑으로 다시 저가 매수 줬을 때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이 회사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뭐 그 그랩이랑 손잡고 뭔가를 할 때도 이 뭐야 화신하고 뭔가를 같이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협업이 계속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이 화신이랑 좀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하자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뭐 긴 어떤 안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주가는 중간에 이런 오르내림도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이 모습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더 내릴 수 있는 어떤 위험이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본전 수준이 되면 빠져나와서 좀 지켜보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 의견 주셨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고요. 11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90%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오늘 삼성생명은 보합이고요. 72,400원에 종가가 형성됐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보유 의견 드릴게요. 일단은 가격을 보니까 뭐 상담이 필요 없으신 분 같아요. 11만 원이시면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네, 사신 지 그러네요. 굉장히 오래되셨고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데 반등이 네. 나왔을 때 지금 제가 뭐 어떤 상담을 드려도 뭐 그 상담에 따라 움직이실 분이 아니에요. 비중 90%예요. 예. 그러네요. 이분한테 도움을 드리려면 일단 이 삼성생명은 금리 인상 수혜주예요. 금리 인상 수혜주. 나중에 금리가 올라간다 할 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네. 진짜 그 움직일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움직여요. 이 은행주와 이 보험주들은 그렇게 움직이고요. 또한 이제 이 삼성생명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으로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이지만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또 최대 주주죠. 그렇죠. 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회장이고 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려 있죠.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뭘 해야 되나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이 상속세를 내려면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이 삼성생명에서 배당을 받아야 돼요. 이재용 회장이 이 상속세를 낼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금리 인상 수혜제로 갖고 있고 배당이 아마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은. 그래서 배당을 지금 상속세만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 그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면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쪽에서 배당을 조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하락하는 어떤 조정 부분에 있지만 버티고 있고요. 일단 버텨보자. 일단 들고 버텨보시고 11만 원까지 올 수는 있겠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생명은 보면은 그 구간대에서 충분히 올 수 있게끔 움직이는 구간대니까 좀 버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전문가님 오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간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357 꼭 기억하시고요.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수신 행위나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